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42살 16개월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해외로 발령받아서 지금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늦게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들 다 듣는 엄마 소리조차 평생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시험관하기 시술 여러 번 시도했고 두 번째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귀한 아이인데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가슴 벅찬 모성애는 없었고 수술 후 마취해서 깨면서 극심한 고통에 아이는 출산 다음 날 오후에나 찾을 정도였습니다. 내 아이인가 싶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남편 닮은 걸 보곤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하는 동안 친정 엄마와도 갈등이 깊어졌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다는 아이를 어쩔 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싶었습니다. 엄마 소리 듣겠다는 내 욕심에 자격도 없어서 생기지 않던 그런 아이를 억지로 낳은 것 같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가 내 업이나 기질 때문에 더럽혀져 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업이나 성격, 내 아이에게도 되물려질 거라는 생각에 내가 내 그 성격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지금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회피하듯이 직장을 다니다가 스님 법문을 출퇴근길에 듣다 보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제 어린 시절 돌봄을 잘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육아가 부담스럽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덜 나쁜 영향을 주고 싶어서 해외 나가기 전에 깨달음의 장에 다녀오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집을 비우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아이가 어려서 집을 비우는 것이 좋지 않다면 어떤 기도문으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상태로 애를 그대로 키우게 되면 자기가 엄마 성격 닮아서 자기가 문제라는데 그러면 또 애를 또 할머니가 또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성격은 옛날보다 지금 더 늙으면 더 자기 본래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워서 나쁘고 좋고 간에 할머니가 키우게 되면 아이의 이 자아 형성에 할머니가 엄마가 됩니다. 자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그러니까 의식에는 이제 자기가 엄마고 무의식의 세계에는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직장을 그만두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한 달 내로 직장을 그만두고 잘 키우든 못 키우든 자기가 애를 키워야 된다. 3살 때까지. 첫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직장을 그만둘 형편이 못 되면 아기를 업고 직장에 나가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직장 다니지 말고 아기를 업고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아기가 우선이고 직장이 부차적이란 거고 아기를 버리고 직장에 간다는 건 직장이 우선적이고 아기가 부차적이란 거예요. 근데 어미에게 있어서 아기는 그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야 아이가 사람이 되지 아기가 두 번째가 되면 안 된다. 특히 3살 때까지는 아이의 심성이 형성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심성에 상처가 이렇게 되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빨리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외 나가는 거는 뭐 나갈 수 있으면 아기를 안고 자기가 키우면서 해외 나가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데 3살 때까지는 남편하고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엄마가 아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그러니까 소위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위에 아기를 잠시 뭐 깨달음장 가기 위해서 할머니가 본다, 뭐
내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누가 본다. 이건 아무 애한테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우선적으로 하느냐 문제지 직접 내가 뭐 당장 안고 있나 없나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만약 아빠가 누워 있어서 아기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재 할 형편이 못 돼가 아기를 옆에서 할머니가 본다 할 때는 아기한테는 아무 심리 상처가 안 된다. 또 아기를 업고 직장에 다니면서 뭐 그래서 직장이 쫓겨나서 직장을 3일 동안 옮겨도 아기한테는 아무런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한테 중요한 건 아기가 어미로부터 최우선적이냐, 어미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아기가 여겨지느냐, 이게 아이의 심성의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살 넘어서 자아가 형성되고 애가 뭔가 따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는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게 애기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미국 가는 거는 오늘 가도 되고 앞으로 1년 반 지난 뒤에 가도 되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삶의 태도가 아이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의 장에 가는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거는 어미가 자기의 삶을 더 아이에게 충실하게 하기 위한 지금 이 자기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아이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그 깨달음제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온 가족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신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신청을 해서, 그래서 빨리 개장은 하루라도 빨리 다음 주라도 될 수만 있다면 혹시 빈자리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 직장은 뭐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이런 정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직장을 내일 당장 사표 던지라는 게 아니라 아이 크고 난 뒤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서 아이에게 충실하는 게 최우선적이다. 깨장 갔다 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깨장이나 나장이나 수련은 갈수록 더 많이 해서 자기의 삶의 이 자세, 태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자기가 솔직하게 한 그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애기 엄마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심리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애기를 못 키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을 하고 아기에게 충실해야 되고, 아기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기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안 좋다. 왜냐하면 아이하고는 싸울 맞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조그만 애하고 3살이든 4살이든 애하고 자꾸 싸우면 나중에 아이가 크면 불효가 되기 쉽고 엄마를 폭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하고 싸웠잖아, 그죠? 힘이 부족해가 못 되니까 힘이 되면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애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막 밥을 안 먹겠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면 싸우지 말고 다른 벌칙을 줘야 돼요. 밥을 안 먹겠다 이러면 야단치고 싸우고 왜 안 먹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밥그릇 치워버리고 밥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싸우지 말고, 마음에 화가 나면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안 나야 돼. 버릇을 고칠 때 화를 내서 버릇을 고치는 거는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을 해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그릇 치워버리고 나중에 밥 달라 그러면 네 차다 먹어라 그러고 울면 놔두고, 그러면 이제 저녁 먹을 때 내가 먹으면 내가 따라오니까 버릇을 좀 더 고치고 싶으면 저녁을 내가 굶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고치고 싶으면 내가 3일 정도를 굶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굶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애가 굶어서 우는 거를 봐내는 나의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냉정함이 없으면 아이를 올바로 이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밥을 굶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굶고 애를 먹인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나는 먹으면서 애를 안 먹인다. 그거는 보복이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먹어야 애도 달라 그럴 때, 아이고 엄마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하겠네, 네가 해라, 이렇게 딱 해가. 그래서 아이에게 항복을 받아야지,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애하고 감정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무슨 1년 8개월짜리하고 벌써 화를 내고 싸운다 하면 자기 수준이 문제다. 수준이 이하다. 아까 좀 자기가 어릴 때 유아기로 돌아가다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화가 나도 안 돼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나가 애기 낳아놓고 가서 절을 해서 화를 다 사귀고 다시 와서 애기를 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심리가 안정이 된다. 안 그러면 귀하게 낳았는데 나중에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쳐질 거예요. 완전히 얘 때문에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화를 지금 빨리 막아야 돼, 재앙을.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정말 반갑습니다. 6세, 8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8살 남자아이가 불안장애와 틱이 있어 놀이치료 중이며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300배를 시작한 지 200일이 되었는데 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면서도 아직 일어나는 게 힘들고 늦게 일어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절을 못하는 날도 한 달에 2번 정도 있는데요. 안 빠지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108배만 할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08배만 해서는 정신 못 차린다는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절하는 방법이 맞을지 스님의 처방전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이 크다는 말을 실감하는데 아직 저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노력하지만 한 번씩 제 생각에 빠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저와 같은 마음과 정신 상태로 도록 제 대해서 이 모든 걸 끊겠다는 그 한 가지 원입니다. 이제라도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능력이 100인 사람도 있고 110인 사람도 있고 120인 사람도 있고 평균이 100이라면 그보다 낮은 90인 사람도 있고 80인 사람도 있는데 각자 다 제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를 들면 개는 개대로 괜찮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괜찮고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괜찮고 그런데 내가 개다 기준을 두고 다람쥐 보고 니 왜 개만큼 크지를 않나? 토끼 보고 니는 왜 고기도 먹을 줄 모르나?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다람쥐가 모자라는 것 같고 토끼가 모자라는 것 같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는 각각 고유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 다 괜찮은데 키를 비교해가지고 170인 사람의 기준을 따봐 니는 왜 키가 작나?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 기준을 내서 니는 왜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가 없어야 된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장애 있는 아이는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너는 문제다 이런 걸 자꾸 무의식적으로 듣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뭐 하면 된다?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에는 3가지가 있어요. 치유를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치유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치유도 있어요. 그럼 보통 그만두게 되는데 아니에요. 치유를 하면 현상 유지한다. 즉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유도 있고 치유가 되는데도 병이 점점 깊어진다. 그럼 약효과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병에는 다른 지금 낫는 약은 아직 없고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치유법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가 치유를 할 때 내가 약을 먹는데도 낫지 않았다 해서 불만을 갖는데 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 현재는 치유법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 악화를 방지하는 치유법이 있고 현재는 악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악화되는 속도를 막아준다. 1년밖에 못 산다면 2년 살게 해준다. 이런 치유법도 치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불안장애라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있다 하면 엄마는 아이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돼. 아, 이런 장애가 있구나. 그러면 현대에 발견된, 의학적으로 발견된 치유법으로는 어디까지 치유할 수 있냐. 이거 완치한다.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증상이 70이면 한 80이나 90까지는 어느 정도 치유할 수가 있다. 근데 얘를 100까지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열등의식을 가게 돼. 해도 안 되니까. 자기도 지치고. 그리고 치유를 포기하게 돼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된다. 몇 년을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되잖아.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좋아졌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그 아이의 능력에 맞게끔 살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해서 자기가 불안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놀이 치유가 있다면 놀이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 아이를 빨리 정상화되도록 자기가 원하면 이제 자기도 지치고 아이도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첫째 제일 자기가 유의해야 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애인 아이를 태어났다 하면 딱 불교를 잘못 믿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자식을 낳았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장애는 어떤 죄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 지어가지고 장애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장애는 그냥 고장난 거예요. 장애는 장애일 뿐이에요. 장애는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그 장애는 어느 정도 치유로 극복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걸 관점을 가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애가 있더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이 장애는 네가 죄를 지어가 이런 장애를 받는다. 이런 게 불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장애는 장애가 아이가 있으면 보통 엄마들은 어때요? 이걸 힘들어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아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다. 장애는 있지만 행복해진다. 여기 수많은 신체적 장애가 없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행복하지 못한 것의 원인을 따지면 대부분 부모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모가 갈등이 없고 부모가 짜증이 없고 불안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의 엄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체는 비록 네가 장애라도 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큼은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자세로 내가 너를 딴 걸로 내가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지만 그건 의사가 할 일이지만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도록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거야. 아이 키우는 걸 내가 부담스러워하면 엄마 마음이 힘들면 아이 마음이 힘들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108배라고 300배를 하는 거지. 300배, 108배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은 도저히 마음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100배도 하고 300배도 하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내 자식 안에 일체 중생의 아픔도 다 자기 아픔으로 깨닫는다는데 내가 남은 몰라도 내 자식 하나만큼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관세음보살을 닮겠다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108배니 뭐 300배니 300배 힘들면 치우고 108배 할까? 뭐 때문에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 마음이 중생심으로 가니까 내 마음을 항상 아이에게 행복한 엄마가 되는 마음을 내가 잊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하루 300배 절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 하루 300배 절을 하면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가 8살인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맞고 들어왔을 때 이제 부모로서 너도 같이 때려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때리면 그냥 맞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참 부모로서 어떻게 애한테 역할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자기는 기분이 어느 게 좋았다. 까짓건 배상금을 물더라도 한 대 때리고 왔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냥 아이고 맞고 오는 게 그래도 가서 항의라도 할 수 있으니 그게 나아. 그러니까 애가 예를 들면 애가 한 대 맞고 오는데 8살짜리 애가 상대편이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어. 한번 생각해봐. 친구끼리 싸우다 만약에 주먹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때리겠어. 그리고 그게 무슨 막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맞고 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 같이 좀 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니도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이랬는데도 애가 열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하는 거 엄마가 그것도 엄마까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지가 때릴 수 있는 수준이면 때리고 오지. 엄마가 때리라 그런다고 때리지 말라고 안 때리고 그러겠어. 그래서 애가 맞고 와서 울면 애를 감싸주면서 그래 아이고 때리더나 아이고 어쩌 근데 친구들 어릴 때는 그거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다. 어릴 때는 그래 그저 뭐 그렇게 싸우고도 사는 거니까 그걸 갖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친구도 뭔가 성질이 안 좋았겠지. 집에서 엄마한테 아마 야단 맞았나 봐. 그래서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별일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돼. 때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애가 맞고 온 걸 보고 엄마가 분하니까 가서 결국은 따지다가 어른 싸움 된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싸워봤어. 우리는 내가 입학을 하니까 선배들이 이게 동네마다 한 애씩 뽑아갔대요. 맞짱뜨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뭐 심심하니까 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죠? 학교 파면 저 앞에 저기 모래사장에 가서 오늘 이 동네, 내일 저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쌈 붙이고 이러는데 그럼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시비하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애들이 다 집에서 한 애만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옛날 아이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면 뭐든지 엄마가 해주는데 우리 애만 그런 게 저런 다른 집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이들끼리 볼 때는 상대가 굉장히 나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려하는 게 전혀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 그럼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이제 사실은 배려하는 것을 서로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가면서 옛날에 우리는 형제간에 여럿이 살다 보면 집안에 형제간에 언니하고 동생하고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잖아. 형제간에 싸우는데 어떻게 학교 가서 친구간에 안 싸우겠어? 형제간에 그렇게 싸워가면서 이게 조율이 된다고. 형은 동생한테 야단 쳤다가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게 생각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동생은 형한테 까부다가 한 대 맞아서 이제 조율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조금씩 조율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애들이 어때요? 사람 사귀는 법을 하나씩 익혀가니까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상처 안 되도록 해줘야 돼.
싸우는 것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번 싸워도 100번 싸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애가 싸운 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제 피해의식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억압이 되면 얘가 나중에 흉기를 들고 보복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맨날 맞고 와도 아무런 상처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애가 한번 때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사고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가 도저히 못 참겠다 보복할 때는 그게 굉장한 이제 상대가 다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서 사고가 생긴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참으면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피해의식이 생기면 자기는 스스로 위축되고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심성이 이제 올바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상처 안 되도록 해주는 게 뭐다? 애들 싸움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괜찮아. 아이고, 그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맞은 게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맞고 오란 얘기도 아니고, 때리란 얘기도 아니고, 아이들 싸움에 벌써 네가 때리라, 네가 맞고 오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중요 안 하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어릴 때는 그러다 보면 장난감 남은 거 좋아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또 뺏길 수도 있고, 커서 보면 그게 뭐 그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그러더나. 근데 친구지간에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건 너무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든지 걔가 잘못했다든지 네 왜 맞거나 때리라든지 병신같이 맨날 맞고 다니냐든지, 그럼 걔한테 맞고 왔는데 엄마까지도 또 야단 맞으니까 걔는 어디가? 그 엄마가 또 애 손잡고 가서 또 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첫째는 아이고 싸웠나, 아이고 그래 애 얘기 들어줘야 되지. 엄마 애가 뭐 어쩌더라 그래 아이고 걔가 그랬어. 아이고 그러면 새끼가 그랬냐? 그 나쁜 놈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보복을 해야 될 원리가 되죠. 그 나쁜 애니까 보복을 해야 되잖아. 그 엄마 가서 대신 보복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보복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게 별일 아니다. 그랬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래 네가 어려웠구나. 그러나 아이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넘어짐 잡고 가거라. 안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항의하지 말고, 아이고 네 우리 애하고 싸웠다며 어째서 그랬니? 아이고 그래 놀다 보면 그럴 할 때 있단다. 그래 잘 놀아라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가서 뭐 네 우리 애 잘 봐달라고 부탁해도 안 되고, 가서 야단쳐도 안 되고, 그냥 아이고 화해하고 둘이 같이 잘 놀아라 이렇게 이제 도와줘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엄마가 되려면 좀 멀었다. 아니 네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세요. 있잖아요. 말을요 천천히 얌전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모르게요 말을 너무 크게 해버리고 그래서요.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빨리 하고 크게 하고 크게 하고. 말을 찢어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말하는 걸 손바닥에도 써보고 머릿속에도 맨날 기억해보고 했는데 안 됐어요. 계속.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보다 내가 말을 좀 더 빨리 해야지. 너무 늦다. 더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세요. 지금 말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큰 게 좋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내가 왜 더 빨리 하라 그러면 자기보다 말 더 빠른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 말이 빠른 걸까 늦은 걸까?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하고 자기가 말을 더 빨리 하는 걸 목표로 하면 지금 말이 늦어요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늦고 빠른 건 본래 없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엄마는 뒤에 가고 아빠는 앞에 가. 알았어요? 그럼 아빠는 뭐라 그럴까? 앞에 가면서 뭐하노 빨리 안 오고 늦어 이러고, 뒤에 가는 엄마는 뭐랄까? 좀 뭐하러 저리 빨리 가노 이래요. 빠르고 더딘 게 없고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누가 우리 어린이 보고 말 빠르다고 누가 자꾸 그래 말해요? 선생님이 그래요? 엄마 그래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더 빨리 한번 해봐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게. 그게 아니라 긴 글을 읽거나 그럴 때 말을 너무 빨리 해요. 긴 거를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어요. 괜찮아요. 어린애가 말이 늦는 게 문제지 빠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린애가 영감처럼 천천히 하면 그 문제예요. 어릴 때는 빨라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느려져요. 선생님도 옛날에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입이 잘 안 돌아가요. 빨리 하고 싶어도 가끔 헛소리도 헛단어도 나오고. 괜찮아요. 스님이 괜찮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안 괜찮아요? 또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해요. 남 듣지 말고, 옆에서 그 훈수 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알았어요 하고 마이크 내고. 할 말이 남았나 봐. 마이크 쥐고 있는 거 보니까. 해봐요 그냥.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거 할 때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와요.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좀 한번 불러봐. 조금 내가 보고 찢어지고요. 그래요. 좀 찢어진다고. 한번 불러봐요. 찢어진지 안 찢어진지 우리 한번 보게. 3학년이면 무슨 노래 해요? 한 곡 불러봐요. 우리 다 들어볼게. 자, 우리 어린이가 목소리가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찢어지면 저거 어디에 고치면 될지 알려줄 테니까 한 곡 불러봐요. 자, 한번 해봐.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이클로버 랄랄라 임랄랄라 두 임랄랄라 세 임랄랄라 네잎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줍은 얼굴의 미소 한 줄기의 따스한 햇살 받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나의 친구야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담고 싶어.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평점을 한번 매겨보자. 목소리가 찢어져서 문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둘러봐봐.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다 잘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됐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엄마 말 너무 듣지 말고 자신감 가져요. 엄마가 애 기죽인다. 좋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큰 가수 되려고 우선 커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늘 혼나고 지적당하고 비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부족하고 못난 탓이라 여겨 제 아이들만큼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 바람과는 달리 머리 나쁘고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성격까지도 모가난 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똑똑하게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까다롭고 신경질이 많아 주위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엄마인 저라도 아이를 감싸고 보듬어줘야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가장 많이 아이를 비난하고 온갖 독설을 퍼붓곤 합니다.
한창 자라난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제 속마음은 아이가 저처럼 무능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허상의 나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아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마음먹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저 비난받고 지적당하지 않으려 늘 긴장하고 그런 저를 자책하고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보란 듯이 아이들을 잘 키워 그동안 주눅들고 기죽어지는 저의 지난날을 보상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저와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저 마음뿐 저에겐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옛날 이런 말 있죠.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 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주로 지적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아이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랬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이 똑같이 또 지적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까르마, 업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아이도 또 제 자식한테 또 그러고 그래요. 군대 가서 이 기합 주는 문화가 쭉 있으면 이렇게 신입일 때, 졸병일 때, 아, 나는 상사 되면 절대로 기합 안 줘야지 이러지만은 그 기합을 심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상사가 되면 어때요? 또 기합을 심하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쭉 하나의 문화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그 흐름에 이 중생의 흐름에 그냥 본인이 흘러가는 거예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건 잘못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부모가 밥 먹으니 자식도 뭐 한다? 밥 먹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또 엄마한테 상처받고 해서 자기도 결심하겠지. 내 아이한테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도 또 그렇게 하겠지. 큰 문제 없어요.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면 내 자식을 똑똑하게 키워서 야단 안 맞는 자식이다. 이게 생각이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법은 뭐하다? 공한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건 내 생각이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야단을 치니까 잘못되는 거죠.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 인물 잘났다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됐다, 못됐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을 인물이 잘났느니 못났느니 공부를 잘하느니 못났느니 이런 걸로 평가를 안 해야 그게 엄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그걸 그렇게 평가해야 안 해요? 평가하죠. 언제 제가 정문적설할 때 누가 일어나서 우리 애가 인물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야단을 친 게 있어요. 그건 엄마가 아니다. 인물 잘나고 공부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건 엄마가 아니죠. 그건 그냥 세상 사람이지. 그럼 세상 사람은 그럴 때만 좋아하는데 엄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때요? 좋아해야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얘기할 때 인물이 잘났다고 좋아하고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식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문제 있다 해도 엄마는 사랑하는 거고 세상이 다 못생겼다 해도 엄마 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여야 그게 뭐다? 엄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엄마로서 자식을 보고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도 똑같이 돈 잘 벌면 좋아하고 인물 잘생김 좋아하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상사가 좋아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는 인물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지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게 틀어지면 원수가 되죠. 그죠? 좋아하는 사랑이 지극하다는데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그 모순이지. 근데 엄마하고 자식은 원수가 안 되거든요. 엄마는 거기에 조건이 붙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건 엄마가 아니라 그건 뭐 세상 사람보다도 지금 더 못되게 이웃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웃 사람보다도 더 자식한테 못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애가 크면 이제 부모한테 좀 사투리로 말하면 악무를 하죠. 원수를 갚을 거예요. 아마 그 원한을 앞으로 반드시 갚을 거다. 그 원한을 어떻게 갚을지는 이제 다르겠죠. 엄마한테 시비해서 속되지배제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죽어버려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며느리가 완전히 엄마하고 상극이 되도록 애가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해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원수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수를 갚겠지.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자식 키워가 똑똑한 자식 키워가 덕보겠다 천만에. 그건 이미 가능성이 내가 볼 때 1%도 없어. 원수 이제 이게 뭐 빚받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른들은 그냥 야 이거 해라 그거 왜 잘못하냐 이거 다 잘 되라고 그냥 하는데 내가 내 자격지심에 내가 못 나가 지적받는다. 내가 못 나가 야단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 못 났다고 할 게 본래 없는데 내가 못 났다고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발생되니까 첫째는 내가 못난이가 아니라는 거. 나도 그냥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말을 잘하는 걸 비교해가 말 못한다고 못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갖고 못난이 잘난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걸 잘생겼나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첫째는 자기를 괴롭혔고 자녀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고 내가 나를 괴롭힌 건 내 과보가 나에게 괴로움으로 오지만 자식을 괴롭히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이 옵니다. 과보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내가 나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못난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나에게 참여합니다. 저는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진 그런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성을 첫째 먼저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지금 비난하고 했는데 잘못했다 하고 속으로 참여하고 애들한테 지적을 안 해야지. 그러고 지금 지적 안 해도 애들한테 덕볼 생각은 하지 마라. 이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갖가지 과보가 따를 거다.
그러니 어떤 과보가 자녀 때문에 오더라도 아이고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네요. 인과법이 딱 맞네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어놓은 과보 받을 지금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더 이상 과보는 안 짓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그래도 조금 더 이상 화근은 안 만든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둘을 네네. 키우고 있는 41살입니다. 한참 힘들 때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뒷분 생각해서 딱 한 개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남편이 맞벌이거든요. 아, 맞벌이가 아니고 주말 부부거든요. 맞벌이 하다가 네,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오고 또 둘째도 슬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빠의 힘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보면 쓸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가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냥 아이들 적응 못할까 봐 내려오면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제가 현명하게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네, 스님한테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같이 살러 결혼했어? 따로 살러 결혼했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좋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으면 되지. 결혼을 했다는 거는 같이 살라고 한 거예요? 떨어져서 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근데 왜 떨어져서 살아? 뭐 때문에? 이유가 뭐요?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떨어져 사냐니까 빨리 대답하라니까. 아, 남편이 이제 발령이 나서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 이제 남편 생각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다고 이제 같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없지. 발령이 나면 안 가면 되지. 사표 내고. 애 교육이 중요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 수의직이라도 좋다. 이렇게 있으면 되고 발령이 났으면 자기가 애 데리고 자기가 사표 내고 따라가든지 거기 가서 뭐 청소부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부부의 원칙을 딱 정해 살아야지. 결국 돈 문제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부부 사랑보다. 그건 삶의 기준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첫째 애 교육이랑 애 교육에 애가 뭐를 배워야 교육이 학교 가서 ABCD 배우고 이게 교육이야.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게 애 교육이야. 부부가 돈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시하고 돈보다는 서로의 인격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이한테 보여줄 교육이야. 돈 때문에 헤어져 살고 그러면서 ABCD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이야. 뭐가 교육이라는 거냐 이게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저렇게 못 정하고 사니까 결국은 부부가 살아봐야 나중에 힘들고 애들 키워봐야 나중에 다 말 안 듣고 이런 거예요. 그 자기 태도가 정말 부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애 키우는데 애가 말을 안 듣고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정말 남편이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갔다면 나는 애한테 집중을 해서 애가 그런 거 내가 똑바로 살고 애하고 대화 나누고 해서 그 남편이 신경을 써도 여보 당신이야 열심히 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야지. 도대체 자기는 건 뭐 하는데? 그러니까 합할 때 애 키우기가 힘들어가 합한다. 이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남편 죽고 없어도 자기 애 키워야 될까 안 키워야 될까? 네? 당연히 키워야죠. 그럼 어떻게 키울래 그러면 자기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없어도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건 남편 살아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돈 보내주겠다. 애 못 키울 이유가 뭐 있다고 애 키우는 게 힘든다 그래.
애가 집 안 먹고 지가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뭐가 힘들어? 그 애한테 쓸데없이 그 남편 없는 쓸쓸함을 애한테 관심을 쏟으니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부부지간에 화목하면 애한테 신경 쓸 여기가 없는데 주로 남편 없는 집에 있으면 그 남자가 없으니까 그 애 남자한테 내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애들은 애들대로 공부하고 놀도록 하고, 공부 뭐 쥐가 안 해서 안 하는 건 그만이지 뭐 신경 써 그거를. 그러니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부부가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애는 그대로 뻔바다 건강하게 돼. 그 아이도 눈만 뜨면 SNS는 하고 텔레비전을 보든지 컴퓨터만 한다는 건 애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런 거 아니야. 뭐 배운 게 없고 엄마가 내 그런 거 한 거 자기 따라 배웠든지. 그 뭐든지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바둑만 할 때부터면 뭐야? 바둑의 중독이 들고, 장기 뜨면 장기에 들고, 화투하면 화투의 중독도, 텔레비 보면 텔레비의 중독이 들고, 이 인간의 뇌의 성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주말에 부부가 같이 손잡고 수원성도 걷고 북한산 성도 걷고 경주 가서 역사 유적지도 돌아보고 남산도 가고 이렇게 자연과 역사와 이렇게 보내고, 일요일 같은 때는 시골에 가서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가정생활이 이렇다면 애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외로우니까, 학교 가면 또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드는데, 그 엄마가 무슨 존경받을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하고, 자기는 딴짓하면서 우리 보고 못하게 하니까 저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가정은 합해서 살 것, 애 키우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뭐 남편이 불쌍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부는 같이 살려고 했으니까 같이 산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못 살 피차 못할 상평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살겠다는데 남편이 있으라 하는 거는 조금 덜해. 그런 건 조금 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는 항상 살겠다. 또 남자도 항상 나는 살겠대. 상대가 그러는 거는 상대 책임이니까. 그런 입장을 항상 견지해야 돼. 일주일마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 여보, 당신이 사표내고 오든지 내가 사표내고 가든지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애는 어떡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뭐 언제 뭐 애 생각하려고 우리가 결혼했나? 그럼 살다 보니 나아가 할 수 없지. 이렇게 항상 가치관을, 남편을 존중하고 애를 부차려놔야, 당신 애에 대해서 정성이 왜 그래 없어? 이래도 뭐 나도 애 좋아해. 그러나 당신보다는 못해. 이렇게 해야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이고 그 덩치만 컸지 똑같아. 어린애들이야.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뭐 어른인 척에다 속으로는 얼마 좋아하는데, 항상 당신이 나에게는 최고다. 애는 부차다. 3살 때까지 빼고 그렇다는 거야. 3살 때는 무조건 애가 우선이어야 되고. 이런 입장을 취해주면서 합하는 게 좋고, 안 아파져도 그런 입장을 취한 위에 한시적으로 안 아파지는 건 괜찮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들은 그냥 자기가 혼자 살더라도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 건강한 생활을 해야 애한테 말할 때 도덕적으로 애한테 먹혀들어. 그럼 모든 걸 다 애들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 듣는 범위를 몇 가지만 크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를 줘야 돼. 그래야 야단을 쳐도 먹혀. 일일이 간섭하면 다 저항을 해. 자기도 어릴 때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면 저 아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 다 아버지가 너무 일일이 간섭해가 주눅이 들어가 저렇게 지금 죽는다 그러잖아. 저런 거 보고도 일일이 간섭해. 자연동물들이 왜 건강해요? 조금만 새끼 나가 조금만 크면 죽어도 부모가 간섭 안 해. 그게 다 건강한 거예요. 빨리 자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게 애들이 자립심이 없어진 거예요. 가능하면 놔둬. 알았죠? 그럼 자기 할 일이 뭐 있노? 남편도 없겠다. 애도 지 알아서 살겠다. 뭐 띵까띵까하고 살면 되지. 그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래 잔신경 쓰지 말고. 알았죠? 네. 네.
근데 이런 지혜는 필요해요. 같이 살고 싶을 때 남편 보고 같이 살자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단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책임을 슬쩍 정해. 당신 때문에 애들이 말 안 듣는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요. 자기 책임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당신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데 그래서 당신이 서울 애들이 그리 중요하면 당신 서울 와서 살고 내가 그거 갈까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쿡쿡 옆구리를 찔러야 돼.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시골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부부만 딱 마음이 맞으면 1년에 한 군데씩 이사 가도 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10군데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견학도 많이 하고 좋지. 부모가 이사를 가면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애도 어때요? 적응을 못하는